자, 이상의 거울입니다. 거울을 하기 전에 이 모더니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모더니즘, 그러니까 이제 모던이라는 것은 근대의 이런 뜻이죠. 요새는 현대의라고 해석돼서 나오더라고요. 그 단어 사전 같은 걸 보니까. 근데 사실 모던은 근대의라고 해석하는 게 더 적절합니다. 물론 이제 근대와 현대의 개념이 좀 달라질 수 있긴 하겠지만 세월이 흘러가고 있으니까. 근데 그러면 오히려 더 옛날로 가고 있는 거니까 모르겠네. 네, 아무튼 그러니까 모던은 산업혁명이 일어난 그 시점들을 이야기해요. 그 시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던이라는 단어가 나왔을 때 우리가 떠올려야 되는 것은 대량 생산, 산업혁명, 대량 생산, 뭐 근대화, 문명화 이런 것을 떠올려야 돼요. 그러면 이제 이 산업혁명이라는 것은 어디서 오느냐? 과학 문명의 발달, 기술의 발달이죠. 그죠? 공장 들어서고 뭐 이러면서. 그러면 이 과학의 발달에는 여러분 과학이라는 것은 뭐를 기반으로 하냐? 객관화, 그리고 관찰, 실험 이런 것을 기반으로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그 지금은 좀 또 달라지긴 했어요. 또 달라지긴 했는데 90년대, 2000년대 초반 이때까지만 해도 이성, 합리, 객관, 뭐 실증, 실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시되는 시대였습니다. 네, 그런 시대였어요. 그래서 인간이 모든 것을 객관화하고 모든 것을 관찰과 경험 중심으로 이제 만들다 보니까 그렇게 그런 것을 중시하다 보니까 자기 자신마저도 객관화해서 관찰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마저도. 근데 여러분은 여러분을 관찰할 수 있나요? 거울이 없다면, 우리가 어딘가에 비춰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를 관찰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이 세상에 나를 비춰주는 어떠한 것도 없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나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만 나의 모습을 알 수 있지 내가 나의 모습을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잘생겼는지 못생겼는지 뭐 얼굴이 뭐 피부가 하얀지 까만지 이런 것도 내 얼굴을 볼 수가 없다는 거죠. 물론 이제 뭐 피부는 팔 같은 거 보면 볼 수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내가 나의 모습을 관찰하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그럼 나의 모습을 관찰하는 건 좋은 것일까? 내가 나를 객관화하고 내가 나를 관찰하는 것은 좋은 것인가? 좋은 부분도 있겠죠. 보통은 이제 우리가 우리를 잘 알아야 우리를 발전시킬 수 있고 우리의 단점도 알 수 있고, 그러니까 그걸 이제 그 단점을 극복하고 장점으로 나아가야 발전할 수 있고 하니까 좋은 점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단점도 있어요. 어떤 단점이 있냐? 나의 부족한 모습. 내가 모르면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알아서 행복하지 않은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네. 쉽게 말해서 자, 거울을 보세요. 행복하신가요? 뭐 그런 거예요. 거울을 봤더니 와, 존잘. 너무 이상적인 사람이 내 앞에 있네. 뭐 이런 사람이 얼마나 있겠냐고요. 예? 뭐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그런 사람이 얼마나 있겠냐고. 보통은 이제 부족한 부분 이런 것들도 많이 보인단 말이죠. 뭐 이건 생김새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능력이라든가 인성이라든가, 그러니까 내가 나를 몰랐을 때 오히려 행복할 수 있는데 알므로써 행복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객관화와 이런 관찰은 안 좋을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냐면 내가 나를 객관화해서 관찰하면 내 등급이 나와요. 예를 들면 내 뭐 경제적인 것도 있고 뭐 외모적인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그 등급을 객관화했기 때문에 이 객관화한 등급을 다른 사람과 비교해 버릴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돼요? 내가 불행해지죠. 뭐 그런 겁니다. 예, 나보다 잘난 사람이랑 비교를 하면. 그리고 이제 그게 우리나라에 지금 이런 풍토를 좀 만들고 있다는 걱정의 목소리도 있죠. 인스타. 그죠? 인스타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다 공개되고 이제 인플루언서들이나 이렇게 잘 사시는 분들 이런 삶을 보면서 자꾸 그들의 삶과 나의 삶을 비교하게 되고, 그래서 자꾸 더더욱 큰 욕망을 갖게 되고, 또는 이제 불행해지고 불행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실제로 불행하다는 말은 좀 이상하긴 한데, 아무튼 불행할 만하지 않은 것 같은데 남들이 봤을 때는. 근데 자꾸 나는 불행함을 느끼는 거죠. 왜? 그런 사람들과 나를 비교하니까.
나를 객관화하고 관찰해서 그들과 비교하니까. 뭐 이런 얘기예요. 예, 이런 얘기에 이게 이제 모더니즘이고 모더니즘이랑도 관련된 내용이고요. 그래서 내가 나를 관찰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내가 나를 관찰한다는 것은 내가 두 개 있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이렇게 떨어뜨려 놔야 나를 관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내가 있고 또 다른 나가 있는 거야. 그래야 내가 쟤를 관찰할 수 있는 거니까. 이해돼요? 그리고 그걸 가능하게 해주는 게 거울이라는 겁니다. 거울을 통해서 거울 안에 내가 있고 그 거울 안에 나를 관찰할 수 있게 되잖아요. 그죠? 뭐 그런 얘기입니다. 예,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그것은 이제 자아의 분열을 가져온다. 뭐 이런 얘기인데, 자, 보세요. 간단하게 써놨죠. 지금 좀 약간 이렇게 크게 좀 넓게 말했는데 간단하게 써놨습니다. 객관화 관찰은 과학 문명의 특징이며 객관화와 관찰이 극에 달하며 인간은 자기 자신조차도 관찰의 대상으로 삼아버린다. 그러나 객관화된 자아는 아름답지 않으며 이상적 자아의 괴리 때문에 갈등에 빠지게 되고 괴롭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괴로워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거울이다. 이런 말입니다. 자, 그래서 거울은 나를 비춰볼 수 있게 하는 소재이고 자아의 분열을 드러내는 소재이며 단절의 매개체이자 연결의 매개체이다. 이건 이제 밑에 가면 나올 겁니다. 자, 내용을 볼게요. 일단 이 시는 띄어쓰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띄어쓰기가 없어요. 띄어쓰기를 하지 않은 이유를 뭐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기존의 질서에 대한 부정이나 파괴 이렇게 해석을 하고요. 뭐 낯설게 보이게 하려고 이런 의미도 있을 거예요. 예, 좀 생경한 느낌을 줘가지고 뭔가 색다른 느낌을 주기 위해서 뭐 그런 것도 있을 겁니다. 근데 기존의 질서를 부정하는 의미에서 그랬다. 이렇게 해석을 하죠. 거울 속엔 소리가 없소. 저렇게까지 조용한 세상은 참 없을 것이오. 이건 뭐 별로 중요한 건 아니지만 이것은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거울 아이고 크다. 작게 쓰고 싶은데 거울 밖의 세상은 시끄럽다는 거죠. 그 차이를 드러내는 거예요. 잠깐만요. 차이를 드러내는 겁니다. 빨강색으로 해줄래? 됐어요. 자, 아무튼 그래서 거울 속의 세상과 거울 밖의 세상이 이렇게 다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거울 속에도 내게 귀가 있어. 자, 이 내와 내, 나와 나, 내면적 자와 현상적 자로 구별하셔야 되고, 여러분 사실 이게 고등학교 1학년 때는 뭐랑 같이 많이 나오냐면 윤동주 시랑 많이 나와요. 예, 윤동주의 시에도 나와 나가 나오죠. 뭐 쉽게 쓰여진 시라든가 또 다른 고양이라든가 이런 시들을 보면 분열된 자아가 나온단 말이에요. 이상적 자와 현실적 자아 이렇게 돼 있죠. 근데 걔는 모더니즘은 절대 아니에요. 근데 다만 이제 일제강점기라는 현실 속에서 내가 원하는 자아의 모습과 그렇지 못한 현재의 자아의 모습이 이렇게 분열되어 나타나는 건데 그 시들이랑 요 시가 묶여서 많이 나옵니다. 예, 자아의 분열, 자아가 이상적 자아와 현상적 자아, 내면적 자아와 현상적 자아로 이렇게 나눠지기 때문에 그런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상적 자아, 여기서 지금 나오는 어떤 나가 이상적 자아고 어떤 나가 현상적 자아인지를 구별하셔야 됩니다. 또 수호제기, 뭐 이건 고등학교 1, 2학년 다 나올 수 있죠. 수호제기는 1학년 때 배우는 학교도 있고 2학년 때 배우는 학교도 있는데 수호제기 같은 경우도 나와 나가 있죠. 그렇죠? 거기서도 내면적 자아와 현상적 자아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 나하고 이렇게 대응시켜 가지고 물어보는 문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상적 자아와 현상적 자아를 구별해서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거울 속에도 내게 귀가 있어. 요게 이제 거울 속의 나가 내면적 자아라는 걸 기억해 두세요. 밖에 있는 나가 현상적 자아입니다. 내 말을 못 알아듣는 딱한 귀가 두 개나 있어. 이제 귀가 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귀가 있는데도 내 말을 못 알아듣는다는 게 중요한 거죠. 이 말은 뭐냐? 단절. 이상적 자아와 그러니까 내면적 자아와 현상적 자아의 단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아의 분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더니즘에서의 자아의 분열. 거울 속에 나는 왼손잡이요. 내 악수를 받을 줄 모르는 악수를 모르는 왼손잡이요. 이건 이제 거울을 바라보고요, 여러분. 여러분이 오른손을 내밀어 보세요. 그러면 상대방은 무슨 손을 내밀까요? 왼손을 내밀겠죠. 그렇죠? 내가 오른손을 내밀었는데 그 거울 안에 있는 나도 오른손을 내밀면서 아이고 반갑습니다. 이렇게 악수를 하면 그건 좀 무서운 일 아닙니까? 그건 무서운 일이지. 그죠? 내가 오른손을 내밀면 쟤는 당연히 왼손을 내미는 거고 서로 악수를 할 수 없죠. 그걸 이야기하는 거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내가 악수를 어쨌든 청했다는 거 아니에요? 내가 악수를 청했다는 것은 내면적 자아와 현상적 자아의
화해를 어쨌든 시도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시도가 무산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자아의 단절, 자아의 분열을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거울 때문에 나는 거울 속의 나를 만져보지 못하지만 거울이 아니었다면 내가 어찌 거울 속의 나를 만나보기만이라도 했겠소. 자, 이게 바로 연결의 매개체이자, 밑에 게 연결이죠. 만날 수 있게 해주는 거. 연결의 매개체이자 단절의 매개체이다. 이런 얘기인데 어디서 개소리가 이렇게 들리지? 여러분 들리시나요? 아무튼 자, 그래서 연결의 매개체이자 단절의 매개체다라는 이야기고요. 나는 지금 거울을 안 가졌지만은 거울 속에는 늘 거울 속의 내가 있어. 자, 이제 봐봐. 그전에는 내가 거울에 섰을 때만 내 거울 안에 나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단절이 심화된 거야. 분열이 심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거울 앞에 있지 않을 때에도 거울 속에 내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네. 나는 지금 거울을 갖지 않았지만 거울 속에 내가 있어. 잘은 모르지만 외로된 사업에 골몰할게요. 그러니까 걔는 또 걔 나름대로의 뭔가 일이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고, 이것이 단절의 심화를 드러내주는 것이다. 거울 속에 나는 참 나와는 반대요만은 또 꽤 닮았소. 반대죠. 예, 반대. 뭐 그 왼손잡이 오른손잡이 이런 것도 반대고, 그 다음에 나는 좀 이렇게 현상적 자아고 쟤는 내면적 자아니까 원하는 게 다르다는 거죠. 그리고 외로운 사람에 골몰하니까 쟤랑 나는 반대라는 겁니다. 근데 또 닮은 부분도 있어. 뭐 내 모습이니까 닮기야 했겠지. 그죠? 이걸 역설로 보는 경우도 있던데, 글쎄요, 저는 역설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거울 속에 나는 참 나와는 반대지만 또 꽤 닮았소. 역설이 아닌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역설로 보기도 합니다. 학교에서 이제 배우는 걸 확인해 주시고, 수능에서는 이걸 역설로 내진 않을 겁니다. 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나는 거울 속의 나를 근심하고 진찰할 수 없으니 퍽 섭섭하오. 근심하고 진찰할 수 없다는 것은 나를 만나거나 화합하거나 만지거나 할 수 없다는 거죠. 아까 악수도 못했으니까요. 뭐 소리도 못 듣고 있으니까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나는 섭섭하다라는 심리를 직설적으로, 직접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리를 했어요. 밑에 한번 볼까요? 갈래는 초현실주의시다. 이 초현실주의라는 게, 일단 거울 앞에 내가 없는데 거울 속에 내가 있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잖아. 현실을 좀 초월한 그런 내용이죠. 초현실주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이 초현실주의 시들은 표현도 되게 특이하게 합니다. 그래서 띄어쓰기를 하지 않는다든가 이런 것도 이제 초현실주의와 관련이 있어요. 그다음에 관념시, 어떤 현실적이거나 뭐 현실의 이야기를 한다기보다 관념, 생각에 대한 거죠. 그죠? 이건 다 생각이죠. 실제로 거울 속에 내가 따로 있고 그렇진 않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 다음에 성격은 주지적이다라고 했는데, 주지적은 뭐냐면, 주지적의 반대는 여러분 주정적이라 그래요. 주정적. 그러니까 정서를 주로 드러내는 걸 주정적이라고 하고, 어떤 관념, 개념, 지식, 어떤 의미 이런 걸 드러내는 것을 주지적이라고 합니다. 얘는 주지적인 시고요. 그 다음에 상징적 소재를 썼으니까 상징적이다. 주제는 현대인의 자아의 분열과 단절이다. 그 다음에 특징을 보면 자동기술법. 이 자동기술법은 의식의 흐름 기법이라고도 합니다. 근데 보통은 소설에서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시에서는 잘 나오지 않는 표현 기법인데, 이걸 굳이 또 가져다가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많이 쓰이는 거라서 가져왔습니다. 원래는 자동기술법이나 의식의 흐름 기법은 소설에서 많이 사용하고요. 시에서는 잘 사용을 안 하는데, 어쨌든 무의식이 흘러가는 대로 표현하고 있다. 이래서 자동기술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띄어쓰기를 하지 않았다. 기존의 질서를 부정했다. 자아의 분열과 단절을 드러내어 현대인들의 자의식 분열과 불안함을 표현했다. 이 불안함은 뭐냐면, 여러분이 이런 걸 느끼시는지 모르겠는데, 현대인들은 모두 불안함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여러분도 그런가요? 그러니까 나중에 나이 먹어서 뭐 할 거야, 뭐 먹고 살 거야, 뭐 이런 불안함이 좀 있지 않나? 알게 모르게. 그리고 그런 것을 이룬 사람들도 불안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불안함이 어디서 오는지를 모른다는 게 특징입니다. 뭔가 불안해. 한편으로는 불안한데 그 불안함이 어디서 오는지를 몰라요. 이게 현대인들의 특징이고, 사실은 이것이 자아의 분열에서 오는 거다, 뭐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더니즘의 특징이네요. 모더니즘 시의 특징이 뭐냐면, 자아의 분열, 그리고 이런 알 수 없는 고독,
알 수 없는 불안감 이런 것을 한다는 것이 모더니즘의 특징인데 이게 현대 사회인들의 특징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건 철학에서 나오는 이야기거든요. 어쨌든 그런 것을 표현하고 독백적 어조를 사용했다. 독백적 어조는 내가 맨날 얘기하는데 내면이 드러나야 되고 혼잣말이다. 혼잣말만 하고 있으면 안 되고 혼잣말인데 내면이 드러나야 된다. 얘는 내면이 드러나기 때문에 당연히 독백적 어조로 볼 수 있고요. 거울의 이중성 여러 번 얘기했죠. 단절의 매개체이자 연결의 매개체다. 그 다음에 화해의 시도를 했는데 그것이 좌절되었고 단절되었고 나중에는 그 단절이 심화되면서 이제 섭섭함으로 드러나고 있는 이런 시상 전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